밤에 장막이 내린 서울은 보석처럼 빛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시그너스 타워 101층의 임페리얼 볼룸은 지상의 별들을 모두 모아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털 빛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졌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은은한 와인 향,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회장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마치 맹수들의 왕이 자신의 영역을 굽어보듯 그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파티장을 훑었다.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완벽한 몸의 선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날카롭게 뻗은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그에게 감히 접근하기 힘든 위압감을 더했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그의 눈짓 하나에 기업의 운명이 갈리는 세계에서 그는 군주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의 반 발짝 뒤 그림자처럼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서연. 그녀는 화려한 파티장 안에서 유일하게 색을 잃은 존재처럼 보였다. 짙은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느다란 목선을 아름답게 드러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모든 빛을 흡수해버리는 심해와도 같았다. 표정 없는 얼굴, 아래로 향한 시선, 꼿꼿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살짝 움츠린 어깨. 그녀는 강태준의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이자 가장 유능한 비서였으며 세상이 모르는 그의 여자였다. 박 회장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강태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대한산업의 박만철 회장에게 다가갔다. 늙은 여우라 불리는 박 회장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강태준을 위아래로 훑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께서 직접 여신 파티인데 내가 어찌 빠질 수 있겠나.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진성그룹은 현재 대한산업의 알짜, 자회사인 대한정밀화학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어떻게든 값을 더 받아내려 했고 강태준은 단 한 푼도 더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제안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강태준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검토했지. 했는데 아무래도 제시한 가격이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박 회장은 짐짓 곤란하다는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하지만 소유욕을 담아 감싸 안았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이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회장님, 강태준이 이서연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며 박 회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제 여자는 복잡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그저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서연 씨조차도 이번 MA가 대한산업에 얼마나 큰 이득인지 단번에 알더군요. 그는 이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렇지, 서연 씨? 모욕적인 언사였다. 그녀를 생각 없는 꽃병, 남자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말. 박 회장의 눈에 경멸과 흥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이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 안의 감정을 읽어낼 수 없었다. 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찰나의 빛을 발하며 박 회장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의 열린 틈으로 시선을 던졌다. 언뜻 보이는 서류의 로고, 파이오니아 법무법인, 진성그룹의 적대적 MA를 전문적으로 방어하는 곳이었다. 강태준의 인수팀은
대한정밀화학이 재무적으로 깨끗하다고 보고했지만 저 로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아마도 거액의 우발 부채나 소송일 것이다. 강태준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냥감의 발톱을 보지 못했다. 강태준은 이서연의 대답에 만족한 듯 웃으며 다시 박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보시지요.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회장님, 더 이상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술잔을 들었지만 그의 눈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미끼를 물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시그너스 타워 최상층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의기양양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고 이서연은 말없이 그것을 집어 옷걸이에 걸었다. 마치 오랫동안 반복된 무언극의 한 장면 같았다. 박만철 영감, 결국 내 손에 넘어오게 될 거야. 그는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수고했어, 오늘도. 그는 이서연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개에게 던지는 사료와 같은 말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선물이야. 이서연은 상자를 열었다.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밝힌 테니스 팔찌가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오늘 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팔찌를 들어 자신의 손목에 채워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소름처럼 돋았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수갑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은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목을 감상했다. 그에게 이서연은 그런 존재였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증명하는 가장 화려한 트로피. 그는 그녀의 생각이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옆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었다. 내일 아침 일찍 홍콩 출장이 잡혔어. 3일 정도 걸릴 거야. 네,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여느 때처럼 그녀를 안았다. 열정이나 애정보다는 정복욕과 소유욕이 가득한 행위였다. 이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그의 그림자로 살았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지웠다. 그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생각을 숨겼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었다. 구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이곳은 화려한 세상이었고 자신은 그의 애완조에 불과했다. 오늘 밤 박 회장 앞에서 자신을 인형처럼 이용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장난감으로 살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강태준은 이미 공항으로 떠난 후였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이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밤새 그녀를 짓눌렀던 그의 흔적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옷과 가방, 구두들 모두 강태준이 사준 것들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화려함을 지나쳐 가장 구석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얼굴에 화장을 지우자 본래의 앳된 얼굴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사준 것들은 단 하나도 담지 않았다. 오직 몇 벌의 낡은 옷과 달아빠진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흑백 사진 한 장뿐이었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팔찌를 보았다. 어젯밤의 모욕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팔찌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거실 중앙에 놓인 유리 장식장 위에 그것을 올려두었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값비싼 예술 작품들, 최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 그녀의 감옥,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문 밖은 미지의 세계였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야 하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딸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침의 여명이 밝아오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그녀의 작은 모습은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조용히 사라졌다. 강태준의 세계에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장난감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사흘 후 강태준은 홍콩에서의 성공적인 계약을 마치고 돌아왔다. 전용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그는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피곤했지만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승리를 이서연 앞에서 어떻게 과시할지에 대한 생각이 잠시 스쳤다. 그녀는 아마 감탄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완벽한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겠지.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온기가 아닌 차갑고 텅 빈 적막이었다. 이서연, 그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집안은 그가 떠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항상 거실 테이블을 장식하던 흰색 칼라 릴리가 시들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 대신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집 안을 둘러보았다. 침실, 드레스룸, 서재,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허락도 없이 친정에라도 간 건가. 그는 그녀의 무단 이탈을 용납한 적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르, 뚜루르, 연결이 되지 않아. 차가운 기계음이 그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공간을 열자 그가 사준 수많은 옷과 가방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잠시 마음이 놓였다. 이것들을 두고 갈 리가 없지. 그저 잠시 변덕을 부리는 것일 터였다. 그는 그녀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이 화려한 세상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여자니까. 그때 그의 시선이 거실 중앙의 유리 장식장에 멎었다. 그가 홍콩으로 떠나기 전 주었던 다이아몬드 팔찌. 그것이 마치 조롱하듯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홀로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무단 이탈이 아니다. 명백한 반항이자 선언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내 것을 내 허락도 없이.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성그룹의 온갖 꾸준히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이자 그의 충실한 수하였다. 최 실장, 이서연 씨를 찾아. 수화기 너머의 최 실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이 비서님 말입니까? 무슨 일이라도 당장 찾아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봐. 24시간 주지.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어두운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이서연이 갈 만한 곳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를 곁에 두었지만 정작 그녀의 과거, 그녀의 친구, 그녀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현재의 장식품일 뿐 과거가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은 살얼음판 같았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넥서스 바이오 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강태준이 물었다. 넥서스 바이오는 진성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인수를 추진하던 유망한 바이오 기업이었다. MA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 부회장이 땀에 젖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소란이야? 넥서스 바이오. 넥서스 바이오가 적대적 MA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1시간 전에 공시가 떴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강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누구야? 은성 캐피탈입니다. 은성 캐피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진성그룹의 자금력과 정보력을 상대로 감히 적대적 인수를 시도할 만한 회사는 국내에 몇 없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사모펀드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말인가. 보고서 올려. 강태준의 짧은 명령에 즉시 상황 보고서가 스크린에 띄워졌다. 은성 캐피탈의 공격 방식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정교하고 대담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인수 계획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진성이 제시한 인수가의 허점, 넥서스 바이오, 대주주들 간의 미세한 균열, 심지어 진성그룹 내부에서조차 극소수만 알고 있던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까지 완벽하게 이용했다. 마치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금은 어디서 나왔지? 강태준이 물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기반을 둔 해외 컨소시엄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접촉을 시도했던 투자사들보다 한 발 앞서 선수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은성 캐피탈은 인수 시도와 동시에 언론을 이용했다. 진성그룹의 과거 비윤리적 경영 사례들을 들추어내며 거대 자본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넥서스 바이오의 연구개발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여론을 조성했다. 넥서스 바이오의 소액 주주들과 연구진들이 순식간에 진성그룹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유령이나 다름없잖아. MA 팀장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태준은 스크린에 떠 있는 공격 전략 분석도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혼란에 빠진 임원들과 달리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이 전략에서 기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허를 찌르는 방식,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효율성, 상대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잔인함.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방식이었다. 과거 그가 수많은 기업들을 사냥하며 사용했던 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는 종종 서재에서 홀로 복잡한 MA 전략을 구상하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때로는 옆에서 묵묵히 차를 따르거나 서류를 정리하던 이서연이 그 유일한 청중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배경의 일부, 아름다운 가구와도 같은 존재였으니까. 설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 망상을 떨쳐냈다. 그녀는 그저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일 뿐이다. 이런 거대한 판을 기획할 능력도 배짱도 있을 리가 없다.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이거나 자신의 방식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또 다른 누군가의 소행일 것이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날 오후 최 실장이 어두운 얼굴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회장님, 이서연 비서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못 찾다니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마치 증발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연고가 있는 곳은 모두 확인했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개인 정보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평범한 가출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자의 치밀한 도주였다. 바로 그때 김 부회장이 다시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은성 캐피탈이 이번에는 저희 진성물산의 2대 주주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 아래로 서울의 빌딩 숲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적이 그의 제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사라진 여자 이서연, 유령처럼 나타난 적 은성 캐피탈,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 그의 머릿속에서 끈질기게 얽히기 시작했다. 분노와 함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 그것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불쾌함, 그리고 미지의 상대에 대한 섬뜩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림자가 된 그의 장난감이 던진 첫 번째 돌멩이가 그의 견고한 성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다. 강태준의 제국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은성 캐피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유령처럼 나타나 진성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물어뜯고는 연기처럼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강태준이 진성물산의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쏟아붓는 동안 은성 캐피탈의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들은 진성전자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핵심 특허를 보유한 작은 벤처기업 루미넌테크를 조용히 인수해버렸다.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진성그룹의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루미넌테크는 진성전자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곳을 경쟁사도 아닌 정체불명의 사모펀드에 빼앗겼다는 것은 강태준의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의 신화에 새겨진 첫 번째 균열이었다. 수십 년간 강태준의 카리스마 아래 숨죽여 있던 이사들의 수군거림이 처음으로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날 밤 강태준은 펜트하우스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은성 캐피탈의 공격 패턴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잠을 잊은 채 보이지 않는 적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다. 적은 자신의 수를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격. 하지만 자신의 방식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의 방식이 거대한 폭풍과 같다면 적의 방식은 예리한 메스에 가까웠다. 최소한의 절개로 가장 깊은 곳의 신경을 끊어버리는 방식. 그의 뇌리에 루미넌테크와 관련된 스쳐 지나갔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떠올랐다. 몇 달 전 그는 루미넌테크의 까다로운 특허권 계약에 대해 불평하며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때 이서연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찻잔에 차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약서의 독소 조항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아무런 표정 없이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젠장. 강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곧장 보안실로 연락해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지난 6개월간의 모든 CCTV 영상을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이서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순종적인 비서, 아름다운 연인,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완벽한 인형.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그가 무심코 책상 위에 올려둔 기밀 보고서를 향했던 그녀의 찰나의 시선. 그가 라이벌 그룹 회장과 통화할 때 차를 따르다 미세하게 멈칫했던 그녀의 손. 그가 버리라고 던져준 서류들을 파쇄하기 전 잠시 내용을 훑어보던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녀는 듣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냉기가 느껴졌다. 배신감보다 더 끔찍한 것은 굴욕감이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저 아름답고 머리가 텅 비었다고 생각했던 장난감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 지난 3년간 그는 맹수를 침실에 들인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입에서 억눌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성은 분노에 잠식당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유리잔이 박살나고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는 다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최 실장, 계획 변경이다. 네, 회장님. 더 이상 단순한 실종자 수색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다. 그룹의 모든 정보망, 모든 인력을 동원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녀의 디지털 흔적, 학창 시절 기록, 통장 거래 내역, 죽은 가족들의 무덤까지 전부 다 파헤쳐. 이 땅에 숨쉴 구멍 하나 남기지 말고 찾아내. 당장. 강태준의 광기 어린 명령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연료가 되었다. 그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한편 서울의 번잡한 금융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오피스텔. 은성 캐피탈의 임시 사무실은 조용하지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진성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관련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 앞에 서 있었다. 얌전한 실크 드레스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팬츠 슈트를 입은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적으로 빛났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명료한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대표님,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옆에 선조 팀장이 보고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다 이서연의 계획에 매료되어 합류한 유능한 펀드 매니저였다. 최 실장의 정보팀이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신상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곧 익명의 제보가 들어갈 겁니다. 좋아요. 이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우리가 준비해둔 먹이를 던져줄 시간이에요. 그녀는 강태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이성을 잃고 정면으로 돌진하는 맹수와 같았다.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부산 쪽으로 흘리세요. 위조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흐릿한 CCTV 영상을 최 실장팀의 정보원에게 전달해요. 그들은 실적에 눈이 멀어 미끼를 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주력팀은 최소 48시간 동안 부산에 묶이게 됩니다.
그 사이 우리는 다음 계획을 실행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겠군요. 조 팀장은 감탄하며 말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진성그룹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먼저 성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하나씩 빼내고 성벽을 고립시켜야 했다. 부산으로 향하는 추격대는 그녀가 준비한 첫 번째 허수아비였다. 강태준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의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정교한 함정. 다시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그는 거대한 상황판처럼 변해버린 스크린 앞에서 최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부산입니다. 해운대의 한 호텔 ATM에서 위조 신분으로 현금을 인출한 흔적을 잡았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합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쥐새끼가 궁지에 몰리니 남쪽 끝까지 도망쳤군. 최정예 요원들로 팀을 꾸려 급파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성과가 있을 겁니다. 최 실장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좋아. 그 여자가 내 앞에 끌려왔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되는군.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물을 조여 사냥감을 몰아넣고 있다고 확신했다. 마침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그물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고 정작 자신은 사냥꾼이 파놓은 더 깊고 어두운 함정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은성 캐피탈 사무실. 이서연은 부산으로 향하는 KTX 노선도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체크메이트는 멀었어요. 강태준 씨.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사냥꾼을 사냥하는 사냥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부산으로 향했던 추격대는 텅 빈 그물만 들고 돌아왔다. 이서연이 흘린 흔적들은 모두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였다. CCTV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된 것이었고 ATM 인출 기록은 대포 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 조직의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강태준의 최정예 팀은 이틀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허벌판에서 허비했다. 그 사이 이서연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 타겟은 진성그룹의 자금줄 진성캐피탈이었다. 은성캐피탈은 진성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의 신용부도스와프, CDS, 프리미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 진성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심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았지만 시장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는 루미넌 테크 인수보다 더 아픈 상처였다. 강태준의 철옹성 같던 갑옷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이사회에서는 처음으로 그의 경영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언론은 연일 보이지 않는 저격수에게 흔들리는 진성 제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평생 패배를 몰랐던 그의 세계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침식되고 있었다.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강태준은 역설적으로 더 차가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단순한 힘과 자금력만으로는 이 유령 같은 적수를 이길 수 없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했다. 그는 왜 자신을 공격하는가? 이토록 깊은 증오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는 최 실장에게 내렸던 명령을 수정했다. 이서연의 모든 것을 찾아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녀가 밟았던 땅, 마셨던 공기,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인연을 알아내. 이것은 더 이상 포획을 위한 추적이 아니었다. 이해를 위한 탐사였다. 최 실장의 팀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했다. 이서연이 제출했던 이력서와 신상 정보는
대부분 거짓이었지만 그 속에도 아주 작은 진실의 파편은 숨어 있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졸업했다고 기재한 지방의 한 대학을 샅샅이 뒤졌다. 예상대로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졸업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망을 좁혀 그에 입학한 모든 여학생들의 기록을 대조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소희라는 이름의 학생. 입학 성적은 수석이었지만 2학년을 마치고 갑자기 자퇴했다. 그녀의 지도교수는 그녀를 조용했지만 한번 몰두하면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이던 비범한 학생으로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 파일에 첨부된 빛바랜 사진 속 얼굴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 이서연의 것이었다. 한소희, 강태준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이 이름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추적은 한소희의 과거를 향해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의 부모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다. 부모의 사망 이후 그녀의 행적은 묘연했다. 공적인 기록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최 실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부모 한지혁과 김은주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한지혁. 그는 20년 전 촉망받던 반도체 공학자였다. 특히 비위발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천재였다. 그리고 마침내 최 실장은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 보관소에서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한지혁 박사는 15년 전 자신의 핵심 기술을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진성전자에 탈취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진성전자는 막대한 자금력과 최고 로펌을 동원해 맞섰다.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한지혁은 패소했다. 그는 평생의 연구 결과를 잃었고 소송 비용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으며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와 함께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졸음운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보고서를 읽는 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사건을 기억했다. 당시 그는 진성전자의 젊은 본부장이었다. 아버지 강만희 회장의 지시 아래 그는 그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한지혁이라는 이름의 연구원이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에게는 그저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놓인 작은 돌멩이일 뿐이었다. 그는 그 돌멩이를 치워버리라고 지시했고 그 이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한소희, 한지혁의 딸, 이서연.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가정을 파탄내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진성그룹과 강태준에게 최 실장의 다음 보고는 강태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소희 양은 부모님 사망 후 햇살 보육원이라는 곳에 맡겨졌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시설입니다. 강태준은 차를 몰아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차창을 닦아냈지만 그의 눈앞은 흐리기만 했다. 화려한 서울을 벗어나자 낡고 초라한 풍경이 나타났다. 햇살 보육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2층 건물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녹슨 철문 앞에 섰다. 빗물이 그의 값비싼 코트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잊혀진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자한 인상의 원장 수녀가 그를 맞았다. 그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오래전 이곳에 머물렀던 아이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다. 한소희라는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원장 수녀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내며 말했다.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잃고 이곳에 왔어요. 처음 몇 달간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의 슬픔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녀가 펼친 앨범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녀가 있었다. 지금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 담긴 눈동자. 소희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경제나 역사책을요.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어려운 책들이었는데 아마도 세상과 싸우는 법을 책에서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장 수녀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보육원 아이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소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가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사진 프레임 밖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당시 막 완공되었던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그 순간 강태주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린 소녀가 어떤 마음으로 저곳을 바라보았을지, 그녀의 작은 가슴에 어떤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소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곳을 떠났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간다고 했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짐처럼 남아있는 아이예요. 강태주는 사무실을 나와 비에 젖은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가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온 것이다. 그의 곁에서 3년간 순종적인 인형 행세를 했던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장난감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 만나본 그 어떤 비즈니스 상대보다도 강하고 집요하며 무서운 존재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신경함에 대한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그의 견고한 갑옷에 생긴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소유욕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과 경외감, 그리고 그녀라는 인간에 대한 지독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멍하니 낡은 보육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단순히 그녀를 붙잡아 복수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마주하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파괴해버린 한 소녀가 어떻게 이토록 무서운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사과하고 싶었다. 강태준이 이서연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전장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15년의 세월을 복수심으로 단련해온 한 인간의 처절한 의지와 마주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을 향한 은성 캐피탈의 공격은 계속되었지만 강태준의 대응 방식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려 무작정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서연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나라면 다음은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나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그는 밤을 새워 자신이 과거에 내렸던 모든 결정들, 자신이 무시했던 모든 가치들, 자신이 짓밟았던 모든 약자들을 복귀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의 과정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전의 장이 열렸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송도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총 사업비 50조 원에 달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거대 프로젝트였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된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의 주도권을 잡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터였다. 추락하는 제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하는 진성그룹에게 이 사업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반면 신생 강자로 떠오른 은성캐피탈에게는 활용점정과도 같은 기회였다.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로 가득 찼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그의 팀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진성그룹이 가진 압도적인 자본력, 건설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면에 내세워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스케일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시간을 멈춘 듯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이서연. 그녀는 은성 컨소시엄의 대표 자격으로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었다. 회색빛 파워숄더 재킷과 와이드 팬츠는 그녀에게 전문적이면서도 당당한 권위를 부여했다. 3년간 그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재계 거물들 사이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하나의 독립된 행성처럼 스스로 빛나고 있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불꽃 튀는 재회였다. 수많은 감정이 그 짧은 시선 교환 속에 담겨 있었다. 강태준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앞둔 전사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의 눈에는 15년간 벼려온 칼날 같은 증오와 함께 그를 향한 미세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먼저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마치 그와의 과거는 더 이상 돌아볼 가치가 없다는 듯이 그 무심한 행동이 강태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진성그룹이었다. 강태준이 직접 연단에 섰다.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청중을 장악했다. 그의 뒤에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첨단 CG로 구현된 스마트시티의 미래가 펼쳐졌다. 수백만 평의 부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타워, 도시 전체를 잇는 하이퍼루프 시스템. 그의 발표는 한마디로 거대함 그 자체였다. 진성그룹은 단순한 도시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위대한 프로젝트, 오직 진성그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감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성그룹이 내놓은 계획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완벽해서 다른 경쟁자들의 제안을 초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태준은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며 이서연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발표에도 조금의 동요도 없어 보였다. 잠시 후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다. 다음은 은성 컨소시엄입니다. 이서연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강태준처럼 화려한 시각 자료나 압도적인 제스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서서 심사위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었다. 진성그룹의 비전은 위대합니다. 그녀는 의외의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위대함 뒤에 가려진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진성그룹이 제안한 랜드마크 타워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은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하이퍼루프는 빠르고 편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수만 명의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그가 철저히 외면했던 가치들을 하나씩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환경,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발전. 그녀는 강태준이 그토록 경멸했던 감상적인 가치들을 날카로운 논리와 정확한 데이터로 무장시켜 그의 심장을 겨누었다. 저희 은성 컨소시엄이 제안하는 도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아닙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녀는 거대한 중앙 집중형 시스템 대신 도시 곳곳에 분산된 소규모 에너지 자립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화려한 랜드마크 대신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과 문화시설을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그녀의 비전은 보여주기 위한 도시가 아닌 사람이 살기 위한 도시였다.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서연은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익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의 경영 철학, 그 과정에서 수없이 무시했던 약자들의 목소리. 그녀는 그가 버린 가치들을 모아 그를 공격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 모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 은성 컨소시엄은 이미 MIT, 미디어랩,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해당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파트너들과 독점 기술 제휴 계약을 마쳤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그 기관들은 진성그룹이 몇 년간 공을 들였지만 진성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 때문에 번번이 계약에 실패했던 곳들이었다. 이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진성이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낸 것이다. 강태준은 더 이상 스크린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연단 위에 서 있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딸 혹은 자신의 전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대의 리더였다. 그의 머릿속에 햇살 보육원에서 보았던 낡은 사진 속 슬픈 눈의 소녀가 떠올랐다. 그 소녀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거쳐 저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그 순간 강태준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했다. 분노나 굴욕감은 없었다. 대신 가슴을 짓누르는 깊은 후회와 함께 그녀를 향한 경외감이 샘솟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지친 어깨는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예상대로 정부는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은성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재계는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강태준의 불패 신화가 끝났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강태준의 눈치만 살폈다. 모두가 그의 분노가 폭발하기를 혹은 이 굴욕적인 패배를 뒤집을 비상 대책을 지시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저 창가에 서서 폭락하는 자사의 주가 그래프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나 절망 같은 격한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너무나도 차분했다. 그것은 패배를 받아들인 자의 평온함이었다. 그때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익명으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없습니다. 최 실장이 재빨리 소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다. 위험 물질은 없었다.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카드를 뒤집자 간결하고 단정한 필체로 쓴 문장 하나가 나타났다. 당신의 제국이 썩은 뿌리 위에 서 있다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강태주는 그 필체를 알아보았다. 이서연이었다. 그는 USB를 건네받았다. 임원들은 그것이 은성 캐피탈의 조롱이나 협박일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강태주는 말없이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암호화된 재무장부, 비밀 녹취록, 내부자 간의 이메일 내역. 그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진성그룹의 심장부에서 자라난 거대한 암세포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버지 시절부터 함께해온 원로 임원들, 그가 삼촌처럼 따르던 최측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품 비리를 저지르고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며 회사를 좀먹어온 끔찍한 진실. 그들은 강태준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그의 등 뒤에서 제국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서연이 파고들었던 진성그룹의 수많은 약점들은 단순히 그의 경영상 실수가 아니었다. 바로 이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함이었던 것이다. 그는 텅 빈 성의 꼭대기에서 홀로 왕좌를 지키고 있었던 셈이었다. 루미넌테크의 특허 계약에 독소 조항을 넣은 것도, 진성 캐피탈의 재무 구조를 부실하게 만든 것도, 심지어 15년 전 한지혁 박사의 기술을 헐값에 빼앗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주체도 모두 그들이었다. 그는 그들의 탐욕을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이자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하하하. 강태준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보다 더 큰 허탈감이 온몸을 덮쳤다. 이서연은 진성그룹을 파괴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가장 아프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승리한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다. 그것은 그에게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안겨 그가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이 진실만을 들여다보게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의 눈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이전의 오만하고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갑고 정의로운 분노였다. 그날 밤 강태준은 극소수의 믿을 수 있는 이사들만을 소집하여 비상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서연이 보낸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회의실은 경악과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비리의 핵심에 있던 원로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 중에는 그의 아버지가 임종 직전 그의 손을 잡아주며 회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던 이도 있었다. 인정도 자비도 없었다. 그는 썩은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 거대한 도끼를 휘둘렀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총수 일가가 아닌 내부 임원들의 비리를 총수 스스로 폭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며칠 후 강태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다. 그는 굳은 얼굴로 준비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무능과 오만함이 회사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진성그룹은 오늘부터 검찰의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저 또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겠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친 후 허리를 굽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했다. 불패의 황제, 오만한 군주 강태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잃었고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명예를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그늘, 부패한 유산, 스스로를 올감했던 오만함의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그는 비로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투명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진정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기회를. 같은 시각 은성 캐피탈의 새로운 사무실. 이서연은 TV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강태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속을 알 수 없었다. 옆에 서 있던 조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것이 처음부터 대표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었습니까? 이서연은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송도에 텅 빈 부지가 아스라이 보였다. 의사의 역할은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이지 환자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살아남는 건 이제부터 환자 자신의 의지에 달렸죠.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방식의 구원이었다.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남자와 그의 제국 모두에게 내려진 지독하고도 아픈 재생의 기회. 이제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남은 이야기는 그가 스스로 써 내려가야 할 몫이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강태준의 제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진성그룹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시간을 보냈다. 강태준은 검찰 수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협조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약속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대주주로서 개혁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했다. 그의 지휘 아래 진성그룹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몸집을 줄였다. 과거에 오만했던 제국은 더 이상 아니었지만 더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회의실 풍경도 달라졌다. 더 이상 그의 독단적인 명령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실무자들의 날카로운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임원을 격려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신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는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이서연은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은성 캐피탈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본궤도에 올려놓은 그녀는 차가운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통찰력을 겸비한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어딘가에 멈춰 있는 듯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종종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지난 15년.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몰락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자신을 파괴하고 또 재건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개혁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진성그룹이 안정을 되찾은 어느 가을날 강태준은 모든 공식 일정을 비우고 차를 몰았다. 그가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햇살 보육원이었다. 그는 익명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아이들을 위한 최신 교육 시설을 설치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 나서지 않고 멀리서 아이들이 새로운 컴퓨터실에서 즐겁게 웃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곳 어딘가에 슬픈 눈을 했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그 후로도 그는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서점에 들러 그녀가 읽었을 법한 책들을 읽었고, 그녀가 가끔 혼자 가곤 했던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추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그녀가 견뎌온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그는 삼청동의 한 갤러리에서 마침내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무명 화가의 작은 풍경화 앞에 서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골 마을의 풍경과 닮은 따뜻하고 슬픈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림에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그가 다가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좋은 그림이군요. 나직한 목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강태준이었다. 수십억짜리 맞춤,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재킷을 입은 그는 예전의 오만한 총수가 아닌 깊은 고뇌를 겪은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과거가, 그들이 서로에게 입혔던 상처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수식어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세 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한지혁 박사님께 저지른 죄,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소유욕이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옳았소. 당신은 나를 구원한 거요. 가장 아픈 방식으로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복수가 끝난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의 질문에 처음으로 이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었소. 이제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지 않았다. 화려한 보석으로 그녀를 사려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다. 나와 파트너가 되어 주시오.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인생에서도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진성그룹을 그리고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오. 다시는 당신을 내 아래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요. 당신의 옆에서 때로는 당신의 뒤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소. 그의 고백은 과거의 소유욕 넘치는 사랑 고백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등한 관계에 대한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겼다. 이서연의 차가운 가면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15년간 복수심으로 버텨온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다. 당신이 꿈꾸는 진성그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죠?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질문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주인과 장난감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두 명의 어른으로서 내딛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들의 대화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갤러리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